자, 이제 부동산 판매 발도 및 중개업 경영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가볍게 말로 좀 할게요. 지금부터 할 건 말로 많을 거예요. 책이 바로 밑줄해도 됩니다. 뒤에 뭐 거래 계약도 나오는데 책이 바로바로 밑줄하면 돼요. 자, 349페이지 부동산 판매 과정인데요. 이 판매 6단계 1번부터 6번까지 뒤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글자 좀 고치도록 합시다. 그 6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 순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고 엔터키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 단계가 마지막 줄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뒤에 넘겨봐요. 제일 위에 보시면 판매 과정 개서 동그라미 3번 접근 단계라고 있죠. 이 접근 단계가 바로 아이다 원리가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을 만나야 물건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실제 시험은 아이다 원리가 순서가 나왔어요. 밑에 큰 2번요. 그래서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요 1, 2, 3, 4 묶어버리고 순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3번의 욕망 단계에서 우리가 계약을 유도하는 크라우징 최초 시도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판매 소구점도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정확히 문제 2번 나왔는데요. 이 판매 소구점은 집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판매 소구점이에요. 누군가는 조용해서 좋다. 누군가는 이 집이 높아서 좋다. 이렇게 이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유는 주관적이지 획일적이거나 표준적이라면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의의 양가로 1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셀링 포인트 유형을 크게 나누어 보니까 다 주관적이지만 밑에 유형이 기술, 경제, 법률로 갈라진다. 개념적이에요. 자, 이제 352페이지 보면 부동산 종류별 판매 소구점인데 다 압니다. 주택은 쾌적성, 그리고 그 상업적은 수익성, 그리고 공업은 비용성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그런 얘기 중심인데 이건 어디까지는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자, 이제 밑에 크라우징 하는 거 나오죠. 크라우징은 방갈로 1번, 2번 중에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협의 크라우징, 즉 서명 날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고객 오늘 사인하지 않는다요. 그 고객을 빠이빠이 하면 될까요? 아니죠. 다음에 또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352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있어요. 크라우징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고객과 유대관계 잘 두어라. 그런 말을 담고 있고요. 그 방법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과거 기출 나왔던 것이 부분 선결법이라 하여 어떤 10가지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 나머진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자, 됐고요. 자, 이제 357페이지 실제 거래 계약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사무치는 필요 없고요. 358페이지 보면 작성 부수는 사람 머릿수만큼 해주면 되고요. 용어는 구체적으로 해주며 밑에 문제는 또박또박 위변조 안 되도록 하고 오른쪽의 내용은 좀 명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하면서 책임의 분쟁을 유발을 어떻게 할 사람 정하고요. 기타 내용도 잘 적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시험과 관계없는 부수적인 얘기 좀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통계 자료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확인하면 꽤 된 통계인데요.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현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 그 생필품이나 어떤 그 주변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도구들 있죠. 이런 거 살 때도 최소 백화점 몇 번 가고 신문 몇 번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러지 않아요. 가격 대비 몇 배, 몇십 배 큰데도 어떻게 그만한 시간을 가격 대비로 우리가 시계 10만 원짜리 사면 10번 봤다면 1억, 10억 사면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횟수만큼만 봐요. 더 어려운데도 그렇게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이 기타에 적어놔야 돼요.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일반 뭐 펀드 상품 이런 거 가입하더라도 두툼한 서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거래계약서 몇 장? 한 장이에요. 아파트 분양 서류가 3장 이렇습니다.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카드 명세서만 보더라도 몇십 장 되는데. 그래서 그것처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른다가 답이에요. 예, 명확한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60페이지 이제 넘어오세요. 이제 좀 시험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위에 진정한 권리자 확인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이죠. 이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갑구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자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바로 밑줄 하세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 추정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위 여부 확인하고요. 자, 밑에 큰 2번 대리권자 확인이 있죠. 대리권은 법정대리, 임의대리 있는데 법정대리는 부모이고요. 임의대리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서 이 임의대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답 알고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죠. 해서 2번의 양갈로 2번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임의대리 진위 여부에서 바로 밑에 줄 봐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예요.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하되 요거는 수업과 관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감증명서는 원래 법적 구속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는데 인감도장은 이제 법률적 성격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인감도장은 이제 사라졌어요. 법에서.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신분 역할을 인정해 줍니다. 이 종이 가져가면 이 사람이 본인 허락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주면요. 본인 확인을
안 해도 돼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관행상 확인하죠.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잘못된 상식 기억하기 바래요. 복사본도, 이건 상식으로 기억하세요. 시험과 관계없이. 복사본도 원본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감증명서 줄 때요. 복사본 더 이상의 복사본이 없음이라고 밑에 용도란에 기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사본도 회수를 하십시오. 원본도 회수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원본 한 장 주고 이 사람 10장 복사해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버리면 본인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용도에 어떤 용도로만 쓴다라고 한다면 탭을 밴딩을 해주세요. 옆에 또 추가하지 못하도록. 상식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사기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요. 실제 구청에 가면 지문한다고 하지만 나쁜 거 써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손이 좀 불편하다고 하면 신분증으로 대체해버리거든요. 그럼 옥을 다 비슷하잖아요. 18, 17에 주민등록증 나오고 나는 60이다, 50이다 이렇게 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수업 들어갈게요. 임의대는 어떻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행위능력 있죠. 이거는 여러분 한번 쭉 참고 삼아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밑에 제가 4번에 비교표 넣어두었습니다. 해서 그거 보시게 되면 후견인 중심으로 읽어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 있는데 후견인의 권한 중심으로 읽어두시면 돼요. 아직까지 제가 체크할 거 없습니다. 판사할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하나 나왔네요. 미승연자. 이제 판사할 거 하나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페이지 없이 하겠습니다. 이건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거래계약. 전부 다 민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도구로 쓰면 됩니다. 뭐 수업 좀 어떻게 보자면 가볍게 해도 됩니다.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일단 미성년자는요. 성년이 아닌 자죠.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자가 되면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다. 즉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서 움직이면 돼요. 자, 이렇게 성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만 19세 이상. 그리고 성년의제. 혼인하는 거예요. 만 18세, 만 16세. 남자 18, 남자 16, 여자 16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미성년자에는요. 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 동의를 친권자죠. 부모 동의에 의해서 행동에 옮깁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면 동의권이 없어도 돼요.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이랬을 때 만 19세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혼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혼해도 어떻게 성년 취급을 받게 돼버려요. 그렇지만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추가해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등록의 결격사유 기억하시죠? 등록의 결격사 미성년자 일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즉 19세 이상이면 이거는 일할 수 있어요. 중개업 종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년의자는 종사 못해요. 이거는 본인들을 위한 것이지 거래 당사자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로 기억하고요. 자, 미성년자 부모가 있으면 그대로 법정 대리인이 하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견인 제도가 있어요. 후견인. 그래서 후견인 삼촌, 이모, 고모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조차도 없으면 법에서 지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후견인에 있어서는 재산적 처분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합시다. 3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위에 미성년자 방관로 1번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의 없으면 지속권 행사되고요. 세 번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범위를 정하여 처분에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이미 처분되고요. 그리고 그 끝에 봐요. 친권자 없을 경우 후견인 됐죠. 그리고 후견인은 친권자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개인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외국에 여행 갔습니다. 해서 삼촌한테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이 조카가 와서 삼촌한테 삼촌 우리 펀드 깨트리면 내가 10% 삼촌한테 줄게. 이런 딜을 했다 합시다. 그 돈이 탐이 나가지고 하자. 그런 말 될까? 안 된다고요. 재산적 처분에 이 사람한테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친족계 동의 여부가 3번에 네 번째 끝에 있죠. 자, 이제 법인 나오죠. 법인은 여러분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 답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법인하고 여러분 나중에 일할 때는요. 이 정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의 정관. 그리고 이 법인의 존재 여부, 법인인지 법인에 관련된 등기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책임이 있어, 즉 등재 이사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공동소유 있죠. 공유, 합의, 총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분 처분하고요. 그리고 이 처분 변경,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은 자유롭게 하지만 지분물은 동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합유는 지분과 지분물 둘 다 동의 있어야 되고요. 총유는 지분은 없지만 합유 전체, 그 대상물이죠. 총유죠. 총유 전체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과 처분 변경,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안 읽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64페이지 총류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 총류에서 기억할 게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중재산이 총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총류 중에 우리가 이 종중재산, 종중이라고 적어드릴게요. 바로 이 종중에 대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종중재산, 재산에 있어서는 이 종손의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종손 명의로 많이 해요. 자, 이거는 분명히 명의를 타 사람으로 옮겼죠. 하지만 탈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합니다. 명의신탁이 예외예요. 명의신탁의 배제가 아니고 명의신탁의 예외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악의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중의 어떤 종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타인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 가짜 소유자이잖아요. 진짜 소유자죠. 그래서 이 종중에서 어떻게 달라고 해버리면 권리가 넘어오고 이 사람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 논리인데 이제 봐요. 매매가 아니라 이것이 임대차가 되면 대화가 확 달라집니다. 임대차가 되면 이 사람이 임대차가 돼버리면요. 이 사람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가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죠? 조금 뒤에 할 거예요. 주임법에 의해서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돌려달라면 줘야 돼요. 그게 차이가 뭐냐 하면 주임법, 순수 주임법이면 연장적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연장이 없다는 조건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 관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시험은 안 나와. 여러분 한번 공부하라는 의미에 적었는데 좀 보충해 드릴게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일단 365페이지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지금까지 있는 것이 인적사항이고요. 물건의 표시는 대상물, 우리가 구체적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366페이지 계약일 적으시면 되고요. 자, 366의 거래 금액 얘기 나오는데 이거 좀 얘기합시다. 요게 중도금까지 368까지 있죠. 자, 우리 요건 좀 얘기해요. 이건 좀 지우고요. 자, 우리 계약금 등이라고 할게요. 이 계약금 등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우리가 이때 계약금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계약금은 10% 넣습니까?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5% 넣을 수도 있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니까요. 5% 계약금만 걸면 80% 대출에 15% 유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협의해요. 통상 10%입니다. 통상 10%.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계약금을 30% 이상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는 자유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깨뜨릴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중도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은 잔금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가 넘어가게 되면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실무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은 통상 10%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뭐 계약 깨졌다 해서 다시 이 돈을 돌려받는다 무조건 뭐 못 돌려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갈게요. 이 계약금은 성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모든 계약금은 증거적 약금이라 해서 모든 계약금은 전부 다 증거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약금은요, 여러분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포기 많이 들어보셨죠? 해약금은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 변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종전하고 현재하고 바뀐 것을 이야기할게요. 일단 해약금은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계약서에는 5천이라고 적고요. 계약서에 계약금을 5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급은 2천밖에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계약서에 계약금은 5천 적혔는데 실제 돈 옮겨간 게 2천밖에 안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인이 그 다음에 계약 깨트리자 하게 되면 이 남아있는 계약서의 계약금 3천만 원 매도인에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매도인이 2배 돌려준다 하면 실제 받은 돈 2천에 대해서 2배 4천만 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이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실지불액을 기준한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종전입니다. 이게 사라지고 이제 계약서 기준 5월경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계약금이 5천 적히고 실제 내가 2천 받더라도 그 다음날 매수인이 포기하려면 3천을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매도인이 2배 돌려준다고 하면 실지발은 2천에 2배인 4배, 4천이 아니고요. 5천을 기준으로 2배인 1억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위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 행위 한번 발생하는데 요 위약금은 서로가 합의대로 갑니다. 합의된 내용을 위배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즉, 이 합의를 우리가 달리 말하면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구속을 당한다. 즉, 이거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금에 관한 문제고요. 자, 계약금을 놓고 나서 뭐합니까? 중도금이 들어가겠죠. 중도금에 있어서는 이 중도금의 성격은요. 이 흔히 말해 잔금의 일부 지급 기능이에요. 자, 잔금의 역할이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잔금은 계약 이행의 의지거든요.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계약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중도금은 이 자유로이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당사자는 임의적으로 이것을 깨뜨리지 못해요. 하지만 예외로 서로가 협의가 있으면 어떻게? 그때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매수인이 집을 사겠다고 중도금 1차부, 2차, 3차, 5차까지 있는데 3차까지 넣었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급전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사정 말해서 깨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중도금을 깨뜨릴 때 상대방에게 채권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깨뜨릴 때 상대방이 채권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합니다. 친구야, 6시에 내가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사 일 요즘 바빠. 만약에 6시 10분까지 못 나가면 못 나가는 걸로 알기 바래. 이렇게 말 많이 하죠. 즉 뭐냐면 당사자 협의가 미리 돼버리면 이 채권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협의가 없다. 그냥 오늘 3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오늘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넣네. 이때 기회다. 다른 매수인에게 팔면 될까요? 아닙니다. 서로가 합의가 없는 상태, 기간만 정하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채고를 해야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상대방 채고 유무는요. 사전에 협의가 돼 있다면 안 해도 돼요. 사전 협의가 되면 어떻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협의가 없다면 어떻게? 그때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협의 시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해제인가 법정 해제인가에 따라 좀 차이 있다.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잔금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상대방, 즉 매도인이 돈 받기 싫어하면 어떻게? 매수인은 공탁을 걸어버리면 되죠. 자, 그 내용으로 제가 책을 다 작성했고요. 자, 이제 369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 날짜 적으면 되고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어떤 권리는 넘기겠다. 그 정도 이야기고요. 자, 370페이지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고요. 요거 오른쪽에 보면 그 밖에 약정 내용이 있죠. 자, 7번, 9번은 조금 뒤에 하고요. 8번 요거 봐주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우리 거래계약서에 작성일자 아닙니다. 교부일자. 왜?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있네요. 그거 묻겠죠. 중개업자, 개공 당신. 내 분명히 거래계약서 요런 글자 봤는데 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중개업자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연결 짓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에 보면 영수증 역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윗돈 받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생략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 개공을 통하여 거래 당사자인 이 사람도 그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냥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당하지 말라는 의미로 개공을 통하여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요 8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 넘기다가 확인 설명서 있는지 없는지 연결해가 바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9번 얘기 좀 합시다. 자, 계약의 조건과 기한은 우리가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자, 이러한 부관은요, 성격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부관들은 기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달라요. 요거는 기재를 하게 되면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재를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밑에 9번이 우리가 약정이라고 되죠. 약정.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해요.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나옵니다. 원칙. 그러면 기재를 하게 되면 기재대로 나와요. 여기 좀 달라요. 없는 거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나 예를 들게요. 방갈로 2번, 3번이 나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위험 부담 나오는데 이 매도인 담보 책임, 즉 쉽게 말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돼버리면 기재 없이 아무런 말 안 했다는 게 기재입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 누가 집니까? 매도인이 진다. 이렇게 돼요. 하지만 서로가 협의로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다가 이 약정인데 이 담보 책임을 매수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나온 건 방갈로 2번, 3번 해서 답은 간단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이 내용이죠. 2번, 3번 기억하시고요. 자, 5번의 매매 비용은 이것입니다.
팔매자, 삼매자예요. 즉 사고 팔 때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자, 이제 372페이지 오른쪽에 권리금만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권리금 1, 2, 3, 4, 5가 있는데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 좀 적죠. 금방금방 끝납니다. 이 많은 내용이 3문제 나올까 말까요? 실은 거래계약서가. 의외로 거래계약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책을 FM적으로 거래계약서 하게 되면요. 볼륨 되게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임대차 볼게요. 임대차 중에 지금까지 나온 것은 권리금이 나왔어요. 권리금. 자, 권리금은 조금 뒤에 책에서 보겠지만 이건 영업의 노하우라고 봅니다. 영업건이라 해요. 영업 노하우인데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란 걸 받았어요. 퇴직금 한 3억을 받았다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치킨 가게를 했어요. 뭐 어떤 패스트푸드 가게나 여러 가지 어떤 식당을 했다 가정합시다. 그 중에 하나가 치킨이에요. 자, 그런데 넘길 때 어떻게 넘겼냐면 계약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계약서에 월 매출액이 500만 원이 연속 두 달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돌려주겠다. 권리금 3억에 대해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가정합시다. 뭐 1억 할까요? 권리금 1억이라 합시다. 그냥 권리금 1억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했다 합시다. 자, 분명히 두 달 동안 월 500을 유지를 못하고 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 재판 나왔던 사건이에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 올라왔습니다. 그때 재판이 어떻게 끝이 났냐면 돌려줄 필요가 없다 됐습니다. 왜 없냐라고 하니까 이건 영업 능력이지 않느냐. 이 전 임대인이 할 때는 월 500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서류가 나왔으니까. 근데 당신 어떻게 월 500이 안 된다. 당신 능력이다. 해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계약서에 수천 장을 적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조금 더 밑줄해 드릴게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영업의 노하우니까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패스트푸드 가게인데요. 건물주가 자기 자식한테 건물을 이렇게 그 가게를 물려주려고요. 이 손님 많이 올 때마다 물을 잠굽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영업을 방해받았죠. 이렇게 영업에 방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다가 예외입니다. 자, 이제 373페이지 볼게요. 권리금이라 하면 첫 번째 줄 것도 영업의 노하우, 그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2번 보세요. 권리금 원칙적 반환 의무 없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 보세요.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 하여 권리금 반환하겠다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줄 끝에 봐요. 권리금 반환하겠다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만약에 방해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돌려준다가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보세요. 2번의 세 번째 줄 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게 영업 방해예요. 이때는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의무가 있다. 이제 이해 다 되었지 싶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거 없고요. 거래계약서 체결 시 사례배 유의사항은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376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른쪽 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볍게 넘기는 것은 시험에 극히 안 나온다가 아니고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볍게 보고요. 자, 이제 계약서 금인제도.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요거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면 이제 거래계약서 끝나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메모지 하나. 그 위에 적을 때가 있죠. 379 위에 있네요. 자, 요 378인가요? 원래 금인제도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금인제도 우리 보도록 해요. 이거는 이 세금을 정상적 내기 위한 유도인데요. 이 금인제도는요, 개인 간의 거래에만 인정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 자, 이제부터 봐요. 그 대상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자, 이제부터 제 노란색 잘 봐요. 5가지 조건입니다. 대상은 개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물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이죠. 그리고 계약을 원인은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빨간색 잘 봐요. 요렇게 매칭이 되면 어디로 가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 거래 신고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주택이나 이러한 거래 신고로 가게 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인 바른 걸로 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교환, 증여의 경우 다 이쪽으로 가요. 금인. 그리고 대상의 권리는 소유권만 대상입니다. 소유권만 대상이고요. 이전은 승계취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승계.
이전 승계라는 얘기예요. 원시 취득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요 내용까지 정리합시다. 자, 일단 378페이지 밑에 금인계약서 제출인데요. 읽다가 체크할 게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소지지 관할 시군구 또는 그 권한 위임 발언자의 금인바라 이제 밑줄 하세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겁니다. 자, 379페이지 위에 금인대상 나오죠. 특별한 거 없고요. 금인대상 제외인데 여기서 간단해요. 계약이 아닌 경매, 공매, 공유, 수용, 상속,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차, 뭐 이런 것들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 발행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주택거래 신고 미리 받았기 때문에 금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중 임목, 광음지단, 공제지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해요. 그리고 거래 일방 당사자나 국가, 지자체의 경우 금인 받을 필요 없다. 왜? 개인 간의 거래를 바탕하니까. 자, 등기됐고요. 자,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거래계약서가 금인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가 금인계약. 즉 뭐냐면 거래계약서를 가져오게 되면 아 이거 올바르게 표기됐구나. 도장 하나 쿵 찍어주면 그게 금인계약이에요. 별도의 양식이 있다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당목계대 중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당사자 당, 목적 부동산의 목, 계약연 월일의 계, 4번의 대금의 대. 그래서 당목계대고요. 5번, 6번은 조건값이에요. 5번 보시면 계공이 있을 때 그리고 6번 계약의 조건의 기한이 있을 때 그 조건값이에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부동산 계약 공인 중개사의 중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에서 기 그래서 당목계대 중기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금인 신청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위임 발언자, 위임 발언자. 거래 당사자 중 위임 발언자인데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중개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임을 받았다 하여 반드시 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위에 380페이지 금인기간 나오죠. 대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구고요. 자 이제 금인 신청 서면 제출인데요. 이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 세 구에 걸쳐 있어요. A구, B구, C구 그리고 대상물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금인 신청을 어디 가서 할까요? 자 이거 흰색으로 할까요? 금인 신청은요. 여러분 가고 싶은 데 가시면 돼요. 금인 신청은 A 해도 되고 B 해도 되고 C 발길 따라 가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C에 하겠다. 자, 붉은색이에요. C에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요만큼에 대해서는 여기 신고하시면 돼요. 여기 신고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했다는 것을 4번 동의서를 하나씩 더 받아야 돼요. 추가. 그래서 금인 신청을 하고요. 타 지역, 타 시군구, 뭐 시군구를 할까요? 시군구. 어떤 금인 신청 대상이죠. 타 AB라고 하면 할까? 타 지역. 이 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4번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380페이지 그 위에 양글로 1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과 4번 두 통이죠. 이게 원본 하나에 4번 두 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2개 이상의 시군구 방금 했던 그림이죠.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판결서 등의 금인 받고자 할 때 확인하세요. 시, 군, 구, 수에 1을 더한 통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타 지역 추가는 이거 하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A와 B는 4번 한 분을 더 추가해가 가져와라. 하지만 신청은 임의적이다. 3번 봐요. 2개 이상의 시군구 있을 때 세 번째 끝에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금인 신청은 A 할 수도 있고 B 할 수도 있고 C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B를 하게 되면 A와 C는 4번 한 분씩 더해가 B에게 가져와라. A 하게 되면 B, C는 4번 하나 더 가져와라. 그래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양걸로 2번 참고로 보시고요. 전매식 금인. 만약에 거래를 할 때 A, B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중간 승인 등기하면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381페이지 부동산 실명제도 이것도 간단한데요. 메모할 때가 좀 있나요, 여러분? 요거 하면 이제 실 수 있는데 없네요. 포스트잇 하나만 준비하세요. 단말 처리 좀 해드릴게요. 381인가요? 명의신탁이요. 이거는 명의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나오는 명의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물건인가요? 소유권인가요? 소유권을 비롯한 나머지 물건이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은요. 등기부에 올라오는 명의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만 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즉 등기부에 올라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부자 거래입니다. 내부자 일종의 거래인데 자, 이제부터
그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명의신탁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첫 번째, 여기서 신탁자, 수탁자 이런 건 다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제가 정리할게요. 문제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빨리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신탁자와 수탁자 다 적어드릴까요? 신탁자, 수탁자는 무조건 무효예요. 이 둘이 관계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의 상대방, 그리고 제3자 이렇게 있죠. 이 거래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선의의 경우 유효합니다. 그러면 악이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의 상대 그 제3자에 있습니다. 제3자 이렇게 되죠. 이거 헷갈리시면 그림을 하나 그리면 우리가 이 3자간이나 계약 위임령 하면 되겠네요. 3자간 할까요? 3자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먼저 돈은 주지 않습니다. 돈 주지 않고 서로 협의된 기간이 있습니다. 삼촌. 이게 삼촌, 그러니까 일단 조카고요. 삼촌입니다. 삼촌, 그 지역의 땅을 내가 살 테니까 삼촌 이름으로 좀 해줘. 자, 돈을 들고 이 토지 주인인 상대방한테 갑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쪽이 등기하는 거죠. 즉, 매매 행위. 이게 매매거든요. 매매 행위는 이 둘이지만 외부적 드러나는 법률의 효과는 이쪽에 간다. 그러면 항상 법률의 어떤 효과가 발생하려면 내부와 외부가 일치돼야 되잖아요. 내부와 외부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제3자가 여기 있죠. 이 제3자와는 관계가 없는 이 관계만 우리가 처벌하는 구조의 법입니다. 요거는 성문법이에요, 참고로. 자, 일단 제3자의 경우는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하고요. 다 유효합니다. 불문하고 유효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3자의 경우는요. 이 3자, 이 사람이 전부 다 전두지휘를 했다. 즉 이걸 적극적 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 적극적 가담을 하면 이건 어떻게 무효가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신탁자가 이렇게 쭉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수탁자가 지금 누구 돈입니까? 신탁자 돈이잖아요. 그리고 팔아먹었잖아요. 즉 타인의 자금을 횡령했죠. 자, 횡령을 하게 되면 횡령죄 성립이 될까? 성립이 됩니다. 횡령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청구 가능하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 위임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할 얘기가 요게 없는 게 있어요. 이 계약 위임령. 계약 위임령은요. 계약을 위임한 거예요. 달리 말해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금 지원.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신탁자가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삼촌이 가가지고 매매 계약도 체결하고 등기를 해.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 위임령에는 이 수탁자가 진정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횡령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횡령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2자간 그리고 제3자간, 3자간 중간 승인 등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횡령죄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죠.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횡령죄에 대해서 비롯하여 손해배상 모두 청구하고요. 이건 횡령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손배가 청구되는 이런 모델이에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얘기인가요? 6번. 책에 다 체크해 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명의신탁의 여부인데요. 이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의 배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제하는 게 있고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거 먼저 할게요. 예외적은 이것을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탈세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종중과, 앞서 했던 종중과 배우자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이 됩니다. 법률혼. 해서 이 남편의 돈으로 아내가 집 산다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세금을 내고 악의적 목적이 없다는 간서를 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배제의 경우는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 신탁에서 양가상신 4개 외워두시고요. 자, 7번은 우리가 제재인데요. 이 제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일단 신탁자, 수탁자, 상대방 이렇게 하고요. 이 신탁자는 5위가 31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5위가 31개 5년에 2억 원 31개 3년에 1억 원 1년에 3천 해서 5위가 31개 13 반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재에서 신탁자에게는 따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행강제금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체크를 합시다. 자, 이제부터 책 좀 볼까요?
381페이지 보시면요. 명의 신탁 약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여러분 두 번째 끝에 보면 실권리자라 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명의 신탁 수탁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382페이지 큰 3번 보세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있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소유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됐고요. 그리고 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이 지금은 이 내용들입니다. 1, 2, 3이 요 내용들이에요. 자, 2자간, 3자간 그리고 넘겨보시면 계약 위임령 나오죠.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것과 100%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명의 신탁 약정 제외 있는데요. 제외 보면 양도담보 야, 가등기 가, 상호 명의의 상, 신탁의 신 해서 양가상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밑에 있나요? 385 밑에 있네요.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즉 면제부죠. 종중과 배우자. 그 얘기가 386에 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위반 시 제재인데 5년에 2억 원, 3년에 1억 원, 1년에 3천 원, 5위가 드러난 게 1, 3. 요 얘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 세 글자죠. 그래서 30%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해서 1년 차에는 10%, 그 다음에는 2년 차에 들어가서 20%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신탁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387페이지 장기 미등기 나오죠. 양갈로 3번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388페이지 그 표 있는데요. 그 표에서 시험에 잘 나온 거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계약 유형 비교에서 외국인 토지법 잡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제재 유형 비교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동산 실명법의 동그라미 1, 2, 3번. 외국인 토지법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투기 과열지구 3년에 3천. 그리고 나머지 없습니다. 이 투기 과열지구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제 쉬면 되는데요. 외국인 토지법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토지법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 사전 허가를 안 받으면 2년에 30% 맞나요? 아니에요. 2년에 2천입니다. 지금 2년에 30% 겠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떻게 됩니까? 허가제가 2년에 30%예요. 그거 나와 있지 않나요? 그거 있죠. 토지거래 허가 2년에 30%. 그리고 지금 했던 것이 투기 과열이죠. 이 투기 과열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했죠. 여기 보면 3년에 3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토지법이 2년에 2천, 토지거래 허가 2년에 30%, 그리고 투기과열 3년에 30%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주임법, 상임법 할 것인데요. 주임법이 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좀 잡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좀 더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경매인데 423 좀 봐요. 그 5장이 중매가 아니고 경매입니다. 오타자 크게 바뀌었어요. 중개업자 중매하는 일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경매를 중매로 고쳐졌어요. 그래서 423에 오타자 좀 수정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